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하고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25일 날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내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바로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먼저 축하드릴게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 한때 1, 2위 하다가 또 좀 내려가셨다가 또 다시 올라가시고 네. 어떠셨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 예. 네. 네.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가장 주목을 받는 분은 정봉주 전 의원이었었는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본인 굉장히 섭섭해하죠. 뭐 그런 거보다 뭐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예. 뭐 그거 많이 서운하죠 하고 했더니 뭐 잘 하세요 하고 덕담을 하셨군요. 예, 덕담을 해주고.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 회담을 저희 이제 방송회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분위기나. 뭐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25일 날 3시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네.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뭐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은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은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이 갈등 구조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은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거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래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이걸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뭐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네. 그 이제 아마 이 뒷말이 나올까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뒷말 그런 거는 사실은 만약에 회의를 하고 예.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그 한 장 정도 만들어서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 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뭐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고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뭐 또는 비서실장이나 하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이 또 해서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 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그 이것은 민생지원금 말씀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 민생지원금요. 네. 사실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네. 아주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러면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 말씀해 저는 주셨으니까. 뭐 이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은 그 아닌데 그런 네.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예.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김최규님 최고위원님께서 그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제 만약 판결이 나올 경우에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다시 여쭤본다기보다는 다른 네.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어떤 그 피선거권이 박탈된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달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뭐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그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를 만들어라는 그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그 투표율도 전국 평균 투표율이 좀 이번 전당대회 때 좀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믿더라거든요. 수도권에서는 2, 예. 3이었는데 예. 그것은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큰 의미 부여가. 큰 의미 부여가 호남에서 차이도 뭐 크게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예. 그만큼 이제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테지에 하는데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성원하는 것은 뭐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뭐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 또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 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민주당이 이번 10월달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재보궐선거가 호남에서. 네. 있고 거기서도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사간데 네. 그걸 월세 구해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두 분 네. 데려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뭐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호남에 월세 안 오세요?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좀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예. 걸 좀 느끼고요. 그것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 예. 네.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또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길 다음 이제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 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요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 친명 대 비명은 그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는. 비명이 거요? 저 네, 솔직히 네. 제가 봐도 예, 그것은 사실은 뭐 친명 비명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됐으니까 뭐 친문이 직결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예.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 전 지사 같은 경우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나 원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바깥에 그 새로운 미래하고 예. 뭐 이런 네. 쪽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는 뭐 거의 미약하잖아요. 예.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이래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과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또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진짜로 이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은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 네.
최상병 제3자 특검법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네. 국힘 쪽에서는 뭐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이거 뭐 제보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표 후보 당시에 예.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 대표까지 됐으면은 바로 이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 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뭐 제보 공작을 여차.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네. 지금 오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저희가 빨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는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은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은,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두 개 가지고 법사위에서 서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뭐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고위원님이시니까 네.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의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당 몫의 추천위원도 여당이 추천하면 국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뭐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뭐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목을 이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정상적으로 단 거기 협의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그거가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결국 추천을 못해서 추천을 했는데 불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획책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두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뭐 선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은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전제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상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이 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이미 심판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이고 이런데도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어라라고 주문하고 싶네요. 네. 자, 뭐 시간이 좀 거진다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게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났는데 지금 이제 일각에선 민주당 일극 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국 체제다 뭐 사당하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8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어떤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 체제가 아닌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네.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명 신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예. 군 장군 출신이 예.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에 거의 없어요. 없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됐고 예, 맞습니다. 아마 여당에서도 장군 출신이 맞습니다. 출마한 적은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그 압도적인 지지도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타점을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원주 의원님 뭐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체대니 뭐 다양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네. 그 민주당의 근데 일각에서는 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네. 지지율 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예.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뭐 요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또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쭤본 건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겠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뭐 것도 명확하게, 예.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그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바쁘신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새
해가 짧아졌어요. 예. 그런데 날씨는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엄청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 여러분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폭우와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태풍 피해도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예.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